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성비비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은 민심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의도로 좀 봐야겠습니까? 사실 강행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한동훈 후보자에게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 청문회를 통해서 개인적인 평가는 다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을 정말 원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전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자에게 발언 기회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작심하고 오후부터 공격을 시작하시나 했더니 나온 게 이모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3M 발언이라든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청문회를 거의 준비하지 않은 수준의 청문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청문회라기보다는 그냥 민주당 의원들의 동창회 수준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자의 결격 사유가 어떻게 밝혀진 게 있습니까? 봉사 시간을 2만 시간 했다 그래서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한동훈 후보자 따님이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봉사 시간 전체가 2만 시간인 거였고 노트북 기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으로 한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공격해봤더니 영리법인이었고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번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수사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불리지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법무 행정 영역에서의 어떤 검증이 필요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면 오히려 여론이 더 좋아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하지만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도 조국 장관과 같은 어떤 사태를 국민의힘에게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한 건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건의 실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강행이라는 표현도 부적절한 것 같고 정상적 절차에 의한 임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 비대위원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행하실 것 같은데요. 임명을 강행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한동훈 후보자가 한 몇 가지 지점에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따님의 이제 논문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핵심 의혹은 이것이 대필되었는가 혹은 아니면 표절되었는가였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더니 이건 논문이 아니다라고 대답한다던가 혹은 아니면 아직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별일 아니다는 식으로 대답하셨는데 사실 질문은 대필하였는가 그리고 표절되었는가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청문회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 또한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자녀의 신상과 관계없는 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법무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기간 때 의혹을 제기한 것을 놓고 언론을 고소한다? 되게 억압적인 법무장관의 등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끝으로는 입법부를 아주 무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내각의 장관은 법이 만들어진 것을 전제해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국민들의 편의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입니다. 근데 마치 입법부의 어떤 절차가 본인이 보기에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그것은 법으로 존중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등이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은 아마 보고서 채택에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강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대변인 덧붙이겠습니까?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로 대필과 표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대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온라인 첨삭이다, 에세이 첨삭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해당 언론사의 보도를 보더라도 그 논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서명 옆에 코멘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대필을 했다라고 한다면 코멘트라는 것을 적지 않겠죠. 그래서 코멘트란 거는 한글로 해석하면 첨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도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표절 문제와 관련해서도 해당 청문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표현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표현이다라고 해서 박주민 의원이 한번 확인해보겠다라는 수준에서 끝난 거였어요. 그래서
뭐 소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고 또 두 번째 문제로는 법무부 장관이 왜 언론사에 대해서 고소를 하느냐. 저는 최대한 고소 고발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최소한의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를 했다면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언론사의 노트북 기부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후보자 측에서 분명히 그것은 딸의 이름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름으로 기부했다라는 것을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에서는 그걸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악의가 반영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지 않은 사실을 했다라고 보도했는데 그걸 왜 고소하느냐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결단 또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명 철회를 할 수도 있다, 자진 사퇴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로서는 예측하기가 쉽진 않은데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세운 정부가 첫 번째 인사에서 한동훈이나 혹은 아니면 정호영 후보자와 같이 사실은 자녀의 어떤 입시와 관련해서 개입한 흔적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면 저는 내로남불 정부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담을 좀 느끼시고 게다가 또 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정호영 후보자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임명을 하는 순간 저는 내로남불 정부를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임명을 미뤄둔 이유는 어떤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정호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론 측면에서도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도 반영이 된 것 같고 사실 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입장 그리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판단은 유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최종적 결과적으로는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는 총리 인준이 될 것 같고요. 예. 이에 반응해서 정호영 후보자는 좀 임명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 비대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조국 장관의 사례처럼 표창장을 위조한다든지 하지 않은 인턴을 했다라고 표현한다든지 그런 위법의 사항은 없다라고 소명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아드님이나 따님이 과연 특혜를 바라지 않고 하필 아버지가 속한 경북대에 그렇게 입시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감정과 괴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저는 이러한 사안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정호영 장관에 대한 임명은 조금 유보하고 낙마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내 분위기도 좀 그런 상황인 건가요? 뭐 실제로 뭐 김용태 최고위원이라든지 여러 어떤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그렇군요. 커지고 있고 또 최근에도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접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좀 합리적인 판단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되면 정직하게 입시를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좀 공정의 시그널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했을 텐데 만약에 정호영 후보자 역시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면 예. 그렇게 뭔가 정직하게 무언가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엄청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논란이 아예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논란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예. 지금이라도 임명을 철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자, 그러니까 정훈 후보자가 좀 부정적인 뭐 기류라고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임명 여부가 총리 인준 폐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 건데 이 상황에서 이재명계의 측근으로 최측근으로 불리우는 정성호 의원이 조건 없는 그 인준 표결을 제안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 기류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사실은 이제 내각과 관련해서 예. 여기에 어느 정도로 동의하고 어떤 내용으로 그 어떤 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되게 고민입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직생활, 단연간의 공직생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경험이나 네트워크를 축적했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사기업을 위해서 복무하면서 사실은 사익을 많이 취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시 공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준에 동의해줘야 되냐 아니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정성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지만 이것이 아주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예. 그것은 이제 개별로 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자나 정호영 후보자의 임명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임명을 연결시키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 회의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분리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 등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모두 이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만 정성호 의원의 이런 제안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총리 인준을 계속 이렇게 미루게 된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불리할 수 있다는 어떤 기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법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했다라고 민주당에서는 공격했지만 실제로 그 중재안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중재안도 아니었죠. 사실 많이 변경된 것인데 통과하고 난 뒤에 사실 여론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소위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는 가장 청문회에서 주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무언가를 보여줘야 됐거든요. 무언가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창으로 자신들을 찌르는 꼴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자멸하는 그런 청문회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총리 인준을 거부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계속해서 발목 잡기만 하는구나라는 이미지를 국민들께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청문회 자체도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도 하지 못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논란이 되었던 것이 하나가 고문료 문제고 하나가 외국계 기업에 자택을 임대했다라는 문제인데 예. 고문료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과연 한덕수 후보자 정도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한 대형 로펌에서 그 정도의 수임료를 받는 것이 다른 경력을 가진 유사한 경력을 가진 분들에 비해서 만약에 굉장히 큰 금액이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것도 최소한 검증하지 않았고 외국계 기업에 임대를 준 것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임대를 줬는데 그 외국계 기업에 한덕수 후보가 어떤 특혜를 줬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해충돌 문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들고 나왔던 두 가지 카드가 모두 무너졌고 또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대거 자멸한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후보자 인준을 거부하는 상태로 가면 지방선거는 굳이 볼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좀 의견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직생활을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이 사실은 비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로펌에 들어가서 고문으로 연봉 5억 이상을 받아요. 그래서 총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적은 돈이 결코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았던 그 돈을 받으면서 사실은 그 기업에 복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을 테고 그것을 복무한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다시 그 공직 그리고 심지어 총리까지 맡아야 될 이유가 저는 될까? 국민들이 보기에 예를 들면 공직이나 돈이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이분은 공직을 택했다가 돈까지 얻었던 분이 다시 총리가 돼야 되냐라는 질문에 사실 많은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총리 정도를 할 만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한덕수 후보자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인준 자체가 좀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서 그럼 민주당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민주당이 성비위라는 대형 악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카드를 꺼내 들면서 박완주 의원을 제명 조치했듯이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이걸 들고 나왔던데 진지하게 직종 변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시작하시고 개인 방송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한 그런 의혹들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정당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동일한 유튜브 채널에서 동일한 동일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송영길 후보라든지 머리를 숙인 박지원 위원장 옆에 계신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유튜브 채널에서 성접대 의혹이 있다라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시민단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동일한 식으로 공격을 하고 고발한 단체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얘기를 하고 싶으면 옆에 있는 윤호중 위원장이나 송영길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정말로 그 유튜브 채널을 신뢰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면 그 다음에는 박지원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동일하게 전용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완주 의원을 비롯해서 이러한 성비위라고 저는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작년 말에 일어난 심각한 성범죄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고 단순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3자의 서명을 빌려가지고 의원 면직을 시도하다가 이에 대해서 진행되지 않자 직접적으로 배제하려고 직권 면직까지 시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박원순 사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에게 왜 이 문제를 계속해서 굳이 꺼내서 이것을 키우냐라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 박원순 사태 때도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용어들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예. 100% 사전 차단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박원순 사태를 겪었던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사태가 불거졌을 때 이러한 식으로 국민의힘 상대당의 대표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의 근거를 빌려가지고 공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박완주 의원의 어떤 이러한 행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한 다음 날 아침에 나와가지고 국민의힘도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경악스러운 태도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은 사실관계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한 의혹은 유튜브 채널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이미 윤리위를 열어가지고 만장일치로 이것을 조사해야겠다라고 의결해서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당내에서 당내 기구가 이것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의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 어떤 부분이 걱정되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당내 윤리위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혐의가 있거나 혹은 아니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조사의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여전히 당대표의 지위를 유지시킨 채로 그 조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것이 저는 사실인 것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이라도 사실이면 그 혐의가 있는 걸 알고도 당대표의 지위를 유지시킨 꼴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한 거라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민주당은 여전히 사과의 스탠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조치할 건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국회에 있는 인권센터에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있는 윤리특위에 제소를 해서 의원의 제명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혹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치가 좀 안전할 수 있는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측면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를 열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윤리위의 그런 결정도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동일하게 일부 당원들이 이런 것들을 제기해가지고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 자체를 개시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판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만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착수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저는 윤리의 판단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불만이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윤리위에서 그거를 근거로 삼은 그 제소를 한 당원들이 근거로 삼은 게 사실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결국에는 윤리위를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어떤 그러한 것을 공격 도구로 삼고 싶다면은 국민의힘 윤리위의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근거를 삼을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들은 윤리 안 열었으니까 우리 윤호중 비대위원장 등등은 해당 유튜브 채널이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고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를 제기했으니 어쨌든 거기는 조사해야 된다. 이런 식의 해명은 저는 시청자들을 좀 우롱하는 것이라고 보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어떤 국회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 동의를 합니다.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저는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순 사태, 오거돈 사태 그리고 계속 이어오는 이런 성추문들은 사실 민주당만의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일종의 피해 호소인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입막음을 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과연 이러한 사건이 향후 또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피해자들을 입막음하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거할지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은 다음에 국민의힘이든 다른 정당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발생했을 때 같이 해결해 나갑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불과 이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이것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국회 정치 문화 전부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소 뭐 권비대원님께서 의도는 하시지 않으셨겠지만 다소 민주당의 그런 의혹들을 약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정치권이 다 받아안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공당이 인정한 의혹 같은 경우는 좀 충분히 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대위회의 열었는데 이재명 상임고문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죠. 박원주 의원 이 논란에 대해서 짧게 공감한다, 민주당 조치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언급만 했을 뿐 어떤 뭐 성비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런 대응은 어떻게 좀 저희가 바라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비상대책위원장 예. 두 분이 그렇게 당대표격인 이 두 분이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사과를 했고 그리고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 그 조치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는데 이걸 보고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이 내가 국회에 일하지 않더라도 저 사안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다뤄지느냐가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이 사회가 다룰 것인가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서 저희는 아주 분명하게 이걸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사과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것을 이치에 맞게 조치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속도가 늦다고 하면 저는 또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양당의 지지율은 또 어떤 추세로 움직이는지 한번 볼 텐데요. 네. 국민의힘이 45%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31%로 14%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요. 이게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주요 요인 일단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는지요? 뭐 국민의당과의 합당 요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소위 네. 말하는 컨벤션 효과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민주당의 실수가 연이어지면서 반영될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검수완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줬던 뭐 사보임을 시키고 국회를 쪼개고 국무회의 조정을 시간하는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방어할 수 없는 꼼수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다라고 보고 또 네. 이후에 있었던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자멸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이 부분이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겠지만 성범죄 사건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더욱더 좀 격차는 벌어질 것 같고요. 또 다른 사안으로는 대통령실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사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치인들을 임명하는 과정이 많았는데 등용시키는 과정이 많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어떤 기조라는 것은 전문가 출신을 기용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또 이에 더해서 취임식과 동시에 청와대를 지금 개방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청와대 개방 행사에 많은 시민분들이 지금 참가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1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31% 나왔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장관, 차관, 비서관 인선이 좀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무실을 졸속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좀 부정적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아까 이제 임승호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되게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매끄럽지 않게 운영되었다는 지점을 되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취임 첫 주에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잘 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52%였고요. 향후 5년간 직무 수행 전망을 놓고는 60%가 긍정 평가를 했습니다. 자, 긍정 평가가 좀 올랐는데요. 그 배경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뭐 사실 대선 직후의 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선의 어떤 결과들이 사실상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 뭐 과표집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조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수정돼서 구체적인 지표로 나타난 것들도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장관의 임명 과정에서 권비대원님께서는 좀 부적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네. 많은 장관의 인선 과정에서 지난 정부에서 어떤 말했던 그런 5대 인사 기준이라든지 7대 인사 기준에 비춰봤을 때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인선이라는 것이 오히려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세워놨던 5대 인사 기준에 아주 적합한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예. 장관 인선 과정에서 물론 뭐 정호영 후보자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인선을 봤을 때는 상당히 전문가 출신을 기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취임식과 동시에 상당히 뭐 청와대 개방이라는 것들은 사실상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지만 청와대가 개방되고 난 뒤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체감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영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권 비대위원은 긍정평가의 상승 배경 뭐라고 보셨습니까?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어쨌건 이제 취임이 되고 나서 이제 업무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격없이 소통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까 이제 임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청와대 개방을 민주당이 반대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개방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 사실 원래는 광화문 집무실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한 10여일 사이에 용산으로 이전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5월 10일까지 맞춰야만 한다는 것에 좀 우려를 표했던 것이라 이 부분은 다르게 짚고 가고 싶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요. 새 정부 비서진에서 낙마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인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제 혐오성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번에는 윤재준 총무 비서관의 성비위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사적 검증이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성하고 비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김성희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진 사퇴를 한 상황인데 사실 김성희 비서관의 사안은 굉장히 부적절한 사안이고 뭐 SNS를 통해서 작성된 것이어서 검증이 좀 미흡했다라고 소명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윤재순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징계성 조치를 받은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예. 비서관 등등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성비위나 성범죄에 대해서 정치권 전체가 상당히 좀 도덕적 기준이 높아지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기조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굳이 뭐 국민의힘이든지 대통령실에서 뭐 방어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예. 당연히 이런 분들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에 더해서 이런 것들이 밝혀졌을 때 어떻게 빠르고 강하게 조치하는지도 분명히 국민들께서 평가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좀 속히 어떤 향후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권 비대위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분의 비서관이 되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성비에 관련한 전적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위안부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고 또 한 예. 분은 사실 증거 조작을 했던 사건의 담당 검사였어요. 근데 이 부분은 숨겨진 사실이 아니라 원래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명 자체부터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요. 임명을 강행까지 하게 되면 저는 그 후폭풍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에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뭐 스타킹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러브샷 발언이라든지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가 좀 부적절할 만큼 되게 부적절한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해오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